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주사대 역사교육과 이명희 교수입니다. 제 강의는 그 명지대 강교영 교수의 우리 근현대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역사 이론 강의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경제학과 이영훈 교수님의 그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 강의의 그 중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이 강화도 조약에서부터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제 첫 번째 강의는 우리 그 대한민국이 성공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성공했느냐에 관해 가지고는 아직 좀 그렇게 뚜렷한 그 성공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뭐에 성공했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남겨놓은 문제가 뭐냐, 그 성공과 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현재에 대한 그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또 나아가서 미래를 어떻게 그 전망하여 어떤 과제를 위해서 노력할 거냐, 이 부분을 설정하는 것이 그 역사의 하나의 궁극적인 그 목적의 하나라고들 합니다. 아마 강교영 교수의 강의하고 이영훈 교수님의 강의하고 겹칠 수도 있겠으나, 저 또한 개화시대, 그 다음에 일제시대의 강의가 주된 내용이지만은 그것을 다루는 목적도 현재의 이해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세우는 데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의 현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크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두 가지 이 공통의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화이고 또 하나는 민주화입니다.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뭐 산업화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공업국이고 세계 7대 수출국이고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민주화에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이 민주화의 내용이 뭐냐, 그렇게 했을 때 얼마 전에 조갑재 선생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데,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공정선거 국가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한 척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삶의 질이 세계에서 12위이고 전체적으로 민주주의 지수에 있어서 세계 20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대한민국은 민주화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대한민국은 문명화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물질이라든가 이 기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문명화에 성공한 뭘 보면은 문명화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우리나라가 국제 특허 등록에 있어서 세계 5위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가장 강력한 근거로서 들고 싶습니다. 그 국제 특허가 우리가 절대적인 그 등록 건수로 그 세계 5위인데요. 이거를 그 국민 1인당 그 등록 건수로 하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굉장히 대단한 나라죠. 특허라고 하면은 창조적인 능력과도 이제 관계되는 건데,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이 창의적인 교육을 하지 않는다고들 많이 비판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실적을 보면은 대단합니다. 등록 건수에 있어서 이제 국제 특허 세계 5위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기술 수준과 관련해서 120개의 국가 전략 기술 수준에서 우리가 세계 한 4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과학 인프라에 있어서 세계 6위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한 나라의 이 물리적인 힘을 나타내는 이 군사력에 있어서 세계 7위에서 한 9위 정도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좀 더 긍정적인 하나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고등교육 수학률이 세계 1, 2위를 다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국제 특허, 국가 전략 기술 수준, 그 다음에 군사력, 고등교육 수학률,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은 문명화에 성공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대한민국은 근대 국민국가를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네 번째 성취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종합적인 대한민국 성공의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첫째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1987년에 우리 이루어진 헌법이 바로 대한민국은 근대 국민국가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단지 근대 국민국가로 완성되었다가 아니라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지표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OECD 회원국으로서 DAC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2009년에 소위 DAC 국가로 가입했습니다. DAC라고 하는 것은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렇게 되는가 봅니다. 개발원조위원회,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에 우리가 회원국으로서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열악한 나라들을 돕는 국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지표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G20 회원국이 G20가 생기는 2008년에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2년 뒤인 2010년에 G20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근거로서 2050 클럽에 우리나라가 2012년에 가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고 전체 국민이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우리가 세계에서 7번째로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대한민국은 근대 국민국가를 완성했을 뿐 아니라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은 근대 국가로서 완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서 인정받은 국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성공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조건이 뭐냐? 이것은 바로 가장 역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 하면은 자주 독립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1948년 8월 15일에 독립을 했는데 이 독립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이후에 이 국가의 독립 혹은
이 한 국가가 식민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혼자 혹은 이 당사국 뭐 두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1948년 이 8월 15일에 정식 출범하게 되는데 그 이후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국제사회의 동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인해서 세계의 식민지 약소국들이 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 중에서도 좀 이런 시기에 50년 이전에 독립한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독립의 조건은 당시에 뭐였나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 자결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선거를 통한 소위 민주적 국정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국제사회가 봤을 때 갖추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독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민족 자결 의지에 대해서는 아마 1919년에 전민족적으로 전개한 이 3.1 운동이 국제사회에서 아마 우리 민족의 민족 자결의 의지로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전개된 여러 갈래의 독립운동들이 바로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별로 그렇게 주목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선거를 통한 민주적 국정 운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어떻게 국제사회가 판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1945년에 8월 15일에 그 일제 폐망으로 인해서 해방의 기쁨을 맞았지만 곧바로 독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남한은 미군정 하에 있었는데 미군정이 처음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인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한 20년간의 신탁 통치를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간에 그 생각이 바뀌어서 한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미국은 한국의 독립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길 빕니다. 저는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았나 하면은 교육에서 찾았습니다. 미군정은 남한의 교육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민주주의 교육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거의 전폭적인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미군정 하에서 미군정 정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이 민주주의 교육 체제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은 아주 탁월한 역량을 보이게 되고 의무교육 취학률이라든가 중등교육의 성장이라든가 이 고등교육의 확대, 이런 것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성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미국은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인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아직 이것을 제가 학문적으로 입증은 못했지만은 그러한 이 가설을 가지고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그 가설에 부합되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근대 국가 만들기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서 좀 인정을 받는 데까지 이룰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그 대한민국의 성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한 나라가 근대화를 이룩하고 또 이 선진국으로 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역사적 과정입니다. 이 근대 국가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자주 독립입니다. 우리의 자주 독립은 언제인가? 우리가 법제사적으로 보면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자주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이 대체로 우리가 현대사 이 강의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내용일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 사회에서 한 민족이 자주독립 국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식민지 독립 문제가 국제 문제의 하나로서 거론이 되었는데 두 가지 조건을 답니다. 하나는 민족 자결의 의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민주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때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고 또 국가의 주요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동체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처음 주창이 되고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대서양 한복판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이 대서양 선언이라고 하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이 식민지 독립 문제에 대한 하나의 원칙을 밝히게 됩니다. 그 대서양 훈장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은 식민지 독립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하는 영토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항목이고요. 또 하나는 주민이 정체를 선택하는 권리를 존중하며 강탈된 주권과 자치가 회복될 것을 희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원칙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이 정부가 수립되고 유엔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민족 자결 의지는 3.1운동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이 바로 전 세계가 우리 민족의 민족 자결 의지를 바로 있다라고 인정을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선거를 통한 민주적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 1945년 미군정 하에서 이 남한의 이 국민들이 새로운 민주주의 교육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미국은 지켜보고 있었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배경에서 미국은 얄타 회담에서 이 한국의 적절한 그 절차, 한국 독립을 위한 적절한 절차로서
신탁 통치를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약 20년간의 신탁 통치를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안을 철회하고 이 남한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이 자유의사에 따른 선거를 통하여 정부를 수립하고 그 독립국가의 길을 가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의 근대 국민국가 성공의 조건은 국가를 수호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수호는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건국 과정에서부터 방해가 아주 격렬했습니다. 1946년부터 독립의 길이, 즉 정부 수립의 길이 추진되었는데 우리 내부에서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조선 공산당은 이 정판사 위패 사건을 일으켜서 경제 혼란을 야기시키는가 하면은 총파업을 통해서 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나아가 대구에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0 총선거를 앞두고는 제주도에서 제주도민들의 분노를 유발해서 4.3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50 총선거가 제주도에서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도 이 4.3 사건 그 토벌과 관련해서 여수 순천에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의 제정이라든가 또 공산당에 대한 그 공산당의 정체를 국민들이 제대로 알게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정부를 수립하고 또 지켜나갑니다. 대한민국 수호에 있어서 가장 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6.25 전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 유엔의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유엔과 미국의 도움 없이 공산군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아마 객관적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유엔과 미국의 도움만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부정적인 답이 나올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는 베트남의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6.25 전쟁은 단순한 그 북한 김일성 집단의 남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탈린의 세계 공산화 전략에 따른 것이고 소련과 중국의 지원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대한민국 혼자의 힘으로는 지켜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공 의지와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지켜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영훈 교수님의 강의에서도 아마 언급 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그 성공의 이 조건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국가의 수호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독립을 이룩하고 또 그것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산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성공을 이루어냈는데 이 대한민국이 이룩하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는 통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통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추구하였으나 이룩하지 못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는 중대한 그 문제가 현재 가로놓여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그 위험 요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추구하는 큰 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발전을 하려면은 그 공동체 전체의 큰 꿈이 있어서 그 큰 꿈의 실현을 위해서 그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꿈이 없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큰 집단이든 작은 집단이든 영웅 만들기와 희생양 만들기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특히 희생양 만들기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흔히 우리 그 학교에서 보면은 중학교 2단계에서 왕따 문제라든가 이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이 교육제도 속에서 중학교 단계에서 학생들이 추구해야 될 큰 목표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까지는 수출 1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이 1000달러를 목표로 모든 국민들이 합심 단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큰 꿈이 사라지면서 이 희생양 만들기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세월호 사건에서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해양경찰이 큰 희생양으로 요즘 전락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통일을 이루고 세계에도 더 큰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되는 큰 목표, 큰 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첫 강의에서 이 대한민국이 무엇에 성공했는가, 그리고 그 성공의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현재 어떠한 그 과제를 안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 전체 10강 중에서 이 서론에 해당되는 강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대한민국이 근대 국가에 성공한 역사적 기원이 강화도 조약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개화운동, 그리고 대한제국기의 애국개몽운동, 그 이후 일제시대의 민족실력양성운동과 이 문화운동 등으로 근대국가 이 건설을 위한 그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